신호가 잡힌 천안까지 찾아갔지만 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를 빌린 범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 중지됐는데 차 행방은 아직 오림 중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시동을 켜져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피해 금액은 지금 한 2억 7천 정도 돼요. 지난달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렌터카 업체 두 곳에서 3억 9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빌려 밀수출 브로커에 넘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동차 그 엔진의 고무도로 같은 거를 지우거나 손괴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해서 밀수하는 경우도 있죠. 고가의 자동차 렌트하는 경우라면 더 신분 확인이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심지어는 보증인도 한 명 따로 추가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지에서 렌터카 도난 사건이 잇따르면서 렌터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위안화와 달러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외화가 도난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측은 내부 직원의 수행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YTN 수사 결과 외화 유실물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2달 전 출국하면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화 6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 관리소에는 이미 한 달 전 누군가 가방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실물 관리소를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30대 직원 A씨가 주인이 찾아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거 따야지. A씨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불시한 외화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현금이 관리소에 접수되면 한 달 동안 보관 후 경찰에 인계해야 하지만 외화의 경우에는 경찰에 넘긴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관리소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실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반환 과정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난이나 분실 등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타고 있는 거 듣지 않고 위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조금 회의감을 느낀다. 인천공항공사는 유실물관리소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자회사, 경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측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유실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혜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죠? 예, 이 사건이 일단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일단은 타이 이스타젯에 한국에 이제 임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 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공의 이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을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적 증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이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이제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불응 의사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검찰은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뇌물죄의 이 성립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뇌물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주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남편 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뇌물죄를 지금 의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공무원이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뇌물을 받았다는 형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 다른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뭐 간접 정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정범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공동 정범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판례상의 개념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간접 정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녀라든지 이 사람의 돈이 혹은 공무원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돈을 받음으로써 이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이 생활비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에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남편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채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에 불응한다면 검찰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참고인 조사 자체는 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이라도 정말 이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약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을 했을 때 불응하면 이에 대해서 뭐 과태료라든지 강치도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문다혜 씨 음주 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같은 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이 여기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뿐이었을 텐데 뭐 다른 게 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경찰에서 상해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의료 기록은 확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의료 기록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찰에서 결국에 이 부분 진단서를 확보했던 이유 자체가 만약에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운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이 이제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해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 의료기록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서로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진료 기록이나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형사법을 이제 보시면 형법에 뭐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 무효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고 나면 뭐 반의사 불벌이라든지 아니면 친고죄 이런 걸 통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죄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치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양해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록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법리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치사상죄보다는 좀 낮은 치상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를 적용한 건데 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적시했을까요? 예, 이게 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은 이유 자체가 의료법 21조를 보면 이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영장에 대한 집행을 제공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제출, 만약에 수색 영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 제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는 증거 기록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 기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통해서 이거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 것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제성을 수반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할 때
법원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영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한 의심이 있습니다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더 중한 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요건 자체가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특가법상의 위험전 치상보다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치상이 훨씬 더 요건 자체가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이제 치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상해가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험전 치상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또 현재 불법 숙박업체 운영을 또 수사 중인데요. 해당 조사는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불법 숙박을 했는지 여부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뭐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아직 내사 단계라고 알려져 있고, 또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제주자치경찰에서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만약에 불성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뭐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해드리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푸짐하게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의 가려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좀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 아니냐 이런 분노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달 30일에 광주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이 소진하고 있던 이 폐기물 업체 차량이 이제 타배하고 있던 7살 초등학생을 이제 충돌을 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발언이 있었다고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지 마.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이었는 데다가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는데 CCTV를 좀 봤더니 정말 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고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후진 과정에서 뭐 아이가 뭐 경적을 들린다든지 아니면 깜빡이 켜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결국 지금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차에 대한 경계심이 더 적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폐기물 관리 업체 이런 차량 자체가 이렇게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이 다 수거를 하는 이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속상합니다만 관련된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것이 자동차 도로고요. 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긴 합니다만,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람이 다니는 윈도우인데, 저 하얀색 트럭이 붉은색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올라와서 후진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유가족들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분류가 돼서 좀 어렵습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도로 뭐 경계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차단기가 있고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적용 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무면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유지에서는 처벌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무면 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 폐기물 관리업체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도 어떤 산림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 지자체에서 뭐 대응을 받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이제 좀 발생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폐기물 관리법상의 시행 규칙이라든지 관련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재활용품 수거 작업 상당수가
또 기준 없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뭐 단지 내 차원을 단지라고 해서 차가 보통은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뭐 수거업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경계층이 없고 그리고 이제 1층에 보통 이런 폐기물 이렇게 놓는 곳이 있고 차량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이런 폐기물 관리업체 차량들이 이 뒤에 실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사업 부대를 조금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 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역할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기준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혼자서 운전을 하고 혼자 수거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 조수석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려서 후진할 때 봐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업체의 경우 수거업체의 경우는 형사 책임을 피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폐기물 관리 법상의 부분이 적용이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수거업체에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검토할 수가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부분까지 형사처벌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근데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뭐 위법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현행 법령에서 정한 3일 1조 기준이 이게 민사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게 환경미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게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3일 1조 자체가 이제 그 혼자 다니는 경우라든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업자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여러 인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후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업자들이 후진을 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준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검토해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운전자가 주저없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인도로 올라선 뒤에 또 시간에 쫓기듯이 비상등도 켜지지 않고 바로 후진을 했단 말이에요.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안 보였다. 후방 카메라 대신에 사이드 미러를 봤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만 본 것인지 아니면 후방 카메라가 안 보였다는 취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이 조금 급해서 사이드 미러만 보고 후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만큼 어떤 비용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안타까운 좀 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찰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유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시사가 5년 이내는 이제 벌금의 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처벌의 양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